영어 유치원, 뭐 수학학원, 영어학원,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갔는데 굳이 보내야 되나? 그리고 솔직히 저는 부모들이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시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옆집에는 이걸 하는데 우리 애가 이걸 안 한다고? 우리 애가 이걸 못 한다고? 그거 우리 못 참지. 최근에 이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세계적인 헐리우드 배우 탑건 매버릭의 주인공 탐 크루즈가 마지막 양육비를 지급했다. 참고로 탐 크루즈는 결혼을 3번 했고 이혼도 3번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아주 유명한 여배우인 니콜 키드먼이랑 했었죠. 그리고 이제 3번째 부인과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 딸 이름이 수리 크루즈입니다. 아무튼 종교적인 문제로 2012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로 매달 33,333달러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약 4,4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약 12년 동안 총 64억 원 정도를 보냈다고 해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2가지 이유로 놀랐습니다. 하나는 수리 크루즈가 엄청 컸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수리 크루즈의 모습은 이건데 벌써 성인이 됐다고 합니다. 뭐 아직 된 건 아니고 4월달에 된다고 합니다. 역시 남의 애는 빨리 큰다. 우리 애는 언제 크냐. 그리고 2번째로 놀랐던 게 매달 4,500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는 겁니다. 물론 탐 크루즈니까 그 정도 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하잖아. 이 형 재산이 얼만지, 출연료가 얼만지.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탐 크루즈가 탑건 1 출연료가 런닝 개런티 포함해서 약 25억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도 상당했죠. 그리고 이제 미션 임파서블 1이 약 250억이었고 미션 임파서블 4가 1,100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대박이 난 탑건 매버릭의 출연료가 160억이었대요. 아니 이 미션 임파서블 4가 1,100억이었는데 겨우 160억? 적죠? 적은데 왜 적냐면 이제 런닝 개런티로 수입의 10%를 가져가기로 했대요. 근데 그 영화가 진짜 대박이 났죠. 그래서 약 1,300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1,600억 정도입니다. 후덜덜하죠. 뭐 예상했던 대로 많이 버십니다.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 형님의 재산이 이제 2011년에 약 7천억 정도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더 많겠죠. 아무튼 뭐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버는 거에 비해서 그러면 양육비를 조금 내는 거 아니냐 뭐 라는 반응도 많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가? 저희 말고 우리나라. 사실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아주 이슈였던 기사가 있었죠. 대한민국이 양육비 세계 1등이다. 1인당 GDP 대비 뭐 7.79배로 우리나라가 1등이다. 2등은 6.3배로 중국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중국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장난질을 좀 했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21살까지 또 집계를 했고 중국은 17세까지 비용을 이제 계산을 했다. 그래서 같은 나이로 계산하면 중국이 1등이고 한국이 2등이다. 라는 정정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 없어요. 뭐 1위건 2위건 우리나라 양육비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양육비가 얼마냐? 약 3억 3,500만 원입니다. 자녀 한 명을 18세까지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3억 3,500만 원이래요. 야, 제가 학생 시절만 해도 아이 키우는 게 2억 정도 든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올랐죠. 인플레이션. 아무튼 양육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드나 했더니 역시 사교육비 때문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사교육비가 많아지고 중학교에 들어가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더 많아져요. 그리고 대학을 가면은 확 떨어집니다. 야, 빨리 대학 가자. 뭐 대학을 가면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사교육비는 확 줄어들지만 그래도 양육비 자체가 확 줄진 않습니다. 자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 등록금도 있고 그 외에도 여기저기 돈 들어갈 일이 많기 때문에 조금 줄긴 하지만 뭐 크게 줄진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애 키우는데 돈이 진짜 많이 드는구나 체감되는 게 사교육이랑 집입니다, 집. 물론 저희 가족은 외식만 해도 느껴지긴 합니다. 애들이 요즘 워낙 많이 먹거든요. 아무튼 이제 사교육비가 정말 많이 드는데 많이 드는 거 알고 있지만 하게 됩니다. 뭐 저희 어릴 때도 그랬어요. 솔직히 학원 안 다니고 좋은 성과를 내기가 힘듭니다. 물론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학원 안 다녀도 잘 하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교육이 심하다라고 생각하긴 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심한 건. 근데 그렇다고 아예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미 늦었어. 이 사교육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프랑스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거기 살던 친구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한국은 학교가 끝나면 보통 이제 학원에 간다. 그럼 걔네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합니다. 학원이란 개념도 별로 없고 왜 가는지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제 그걸 모르는 걸 이제 이해를 못 했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프랑스에 살 때도 학원을 다녔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불학원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프랑스랑 한국이 이제 교육 과정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결국엔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적응을 못 할 거 아니야. 아예 배운 게 아예 다르니까.
그래서 그 학원에 가서 국어랑 수학을 배웠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 학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 다닐 때만 해도 학생들이 한 그래도 20명 가까이는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과의 사교육은 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프랑스 가기 전에도 학원을 다녔거든요. 제가 학원을 보내달라고 엄청 떼를 썼습니다. 이제 집에서는 학원비가 비싸다고 했는데 애가 공부를 한다는데 어떻게 안 해줘. 보내줬어요. 그래서 학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 낳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영어 유치원, 뭐 애기들 사교육, 뭐 수학학원, 영어학원,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갔는데 굳이 보내야 되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부모들이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시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 학원 말고 뭐 이제 태권도나 피아노, 뭐 코딩, 축구 뭐 이런 거는 이해를 했거든. 그거는 이제 뭔가 놀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느낌이잖아. 공부하는 학원을 보내는 거는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언제 이해를 했냐면 이제 아는 분이 애가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데 수학학원을 보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물어봤죠. 아니 그러니까 유치원인데 굳이 뭐 수학학원을 보내냐. 근데 보낸 이유가 애가 보내달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약간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애가 공부하고 싶다고 시켜달라고 했대. 근데 나도 내 아이가 나한테 그렇게 부탁하면 거절을 못할 것 같은 거야. 아니 애가 공부를 하고 싶다는데 못하게 하는 게 맞나? 야 비싸서 안 돼. 라는 말을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솔직히 뭐 남들이 하니까 한다. 그런 것도 요새는 많죠. 옆집에는 이걸 하는데 우리 애가 이걸 안 한다고? 우리 애가 이걸 못 한다고? 그거 우리 못 참지. 못 참잖아. 근데 저는 그거 참을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공부 유전자는 좀 타고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릴 때 부모 욕심으로 이제 억지로 시키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 나이에 맞는 교육을 받고 사회성을 기르고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만 봐도 좋잖아요. 뭐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복습하고 숙제하고 다 좋은데 부모가 강압적으로 시키면 결국 아이랑 사이만 멀어집니다. 우리 어릴 때 떠올려 봐. 아니 물론 걱정되죠. 뭐 다른 애들 다 잘하는데 우리 애만 못해. 그런 거 걱정되면 걱정되는 거 당연하지. 근데 우리 알잖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어떤지 알잖아요. 우리 다 겪어봤잖아. 우리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겪어봤잖아. 왜 하는데? 결국에 뭐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거잖아.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직업 갖게 해주고 싶은 거잖아. 최근에 손준 회장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손준 회장님이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의 부모 세대는 대학을 잘 가면 성공하는 세대였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어떤 생각을 했냐? 대학을 잘 나오는 게 곧 성공이었어. 부모의 시대는 명문대 진학 이꼴 성공. 대기업들에 다 가고 그래서 한국적인 치열한 입시가 나왔어요.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던 시기라 회사가 많아졌고 회사에서 좋은 인재를 데려가기 위해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을 데려가던 시대였다. 일시적인 특이한 시대였다. 30년간 고도 압축 성장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매년 10%씩 증가하니까 대학 졸업하면 서로 데려가려고.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이 막 계열사를 맨날 만들어. 그래서 부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계열사 가서 사장하라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더라도 일자리가 없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이 노인이 될 것이다. 앞으로 딱 30년 뒤에 40대 중후반 50 그 사이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가장 활력 있게 일하고 제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절대로 못 건다. 왜? 그때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노인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봤자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돼봤자 일자리가 없네. 저 서초동 가면요 길가에 채이는 게 변호사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 잘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아이들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 한들 그 소득의 70-80%를 내야 나라가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진짜 천재 혹은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사람이 아니라면 해외에 나가는 게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사람들이 깨닫는 순간이 오면 사교육 시장은 무너질 것이다.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굴 위한 대학이고 누굴 위한 직업입니까? 누굴 위한 회사야? 애를 위한 거야? 엄마 아빠를 위한 거야? 제 주변에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1년 다니고 퇴사한 사람 있어요. 심지어 한둘이 아니에요. 많아요. 퇴사하고 전혀 관련 없는 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 관련 전공을 했는데요. 우리 과 사람들도 보면은 지금 뭐 기자 하시는 분도 있고 뮤지컬 배우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뭐 광고하는 사람도 있고 쌍둥이 나와서 유튜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남들 따라서 결국에 학원에 다 보내고 뭐 강압적으로 시킬 수 있지만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좀 알게 해주고 공부하게끔 하고 싶어요. 물론 어렵죠. 저도 어릴 때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그걸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렇다고 남들이 한다는 이유로 억지로 시키진 않을 겁니다.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도와줄 거고,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걸 알려줄 거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걸 알려줄 거고, 하고 싶은 직업을 찾게 도와줄 겁니다. 아무런 꿈과 목표 없이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키진 않을 거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자기가 뭘 잘하는지 정도는 알게 해주고 싶어요. 또 적어도 대학교 전공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당연히 어렵지.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해봐야죠. 으이그야 말이 쉽지. 한번 튀어봐라. 그게 되나?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더더욱 힘든 길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비교 문화가 진짜 개쩌니까요. 저도 남 눈치 많이 보고 남들 많이 따라합니다. 저 옷 무신사에서 인기 순위에서 고릅니다. 그냥 제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그냥 애들이 그냥 즐겁고 행복한 학창 시절 보내고 자존감 높고 목표가 있는 그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과 대화도 많이 할 거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죠. 뭐 사교육 시키는 부모님들을 제가 비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아이들이 원하면 시킬 겁니다. 다만 그냥 제 욕심으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그냥 남들이 하니까 라는 이유로는 시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장영란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장영란님 남편이 한의사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의사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목동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요. 주변 엄마들이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그 4-5살 때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냈대요. 그리고 정말 행복했대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피하고 머리를 쥐어 뜯더래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나 너무 가기 싫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보냈대. 그리고 오히려 우리 아이가 한글이 좀 부족한데 한글 과외를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한글 과외도 시키고 사교육을 계속 시킨 거죠. 그래서 그때 막 숙제도 엄청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점점 웃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남편과도 자주 이렇게 많이 부딪혔다고 해요. 그리고 영어로 피드백을 한 장씩 줬는데 본인은 이제 해석을 못하니까 남편한테 해석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한테 물어보는 것도 자신이 웃긴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때부터 좀 이건 아니다 싶었다고 합니다. 아니 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들한테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주변 엄마들이 야 애망치는 지름길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하지만 육아 서적을 좀 보면서 많이 깨달음을 얻었고 인생의 선배님들에게 많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배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5살 6살 애 놀려야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래 엄마들끼리 모여있는 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아이를 일반 유치원으로 보냈대요. 아이가 일반 유치원에 가니까 표정이 너무 밝아지고 오히려 책도 더 좋아하고 잘 지내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는 키우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아이인지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학교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이를 점점 알아가고 지금까지도 저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도한 사교육이 이게 아이를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즐겁게 육아합시다. 내뚱커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